충남 서천의 제 낡은 집 툇마루에 앉으면 갯벌의 짠내음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제 이름은 박서진, 올해 74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모씨 할매라고 부르지요. 제 쭈글쭈글한 손은 평생을 한산 모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도 제 무릎 위에는 쪽빛, 비색, 백색의 모씨 조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바늘이 천을 꿰는 소리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제 삶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삶이 이 조각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잿더미 위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바쳐 한 땀 한 땀 기워낸 것입니다. 이것은 제 삶을 찢어발긴 자들에게 바친 가장 길고 고요했던 복수의 노래입니다. 제 유년은 1960년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고향 마을의 흙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천의 하늘은 유난히 깊은 쪽빛이었고 그 아래 드넓게 펼쳐진 모씨밭은 제 놀이터였습니다. 아버님은 읍내에서 작은 방앗간을 운영하시던 말이 없고 선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에게 글 대신 모씨 짜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지요. 따스한 햇살이 드는 마루에 앉아 어머님의 무릎을 베고 조각보 깁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참 고왔습니다. 배틀에 앉아 모씨를 짤 때면 그 손길이 마치 나비의 날갯짓 같았어요. 어머님은 쓸모를 다한 천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다가 제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이 조각들 좀 보렴. 저마다 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이렇게 한데 모이니 새 하늘이 되지 않니? 세상 어떤 삶이든 버려질 것은 없단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지어주신 색동 조각보는 제 유년의 가장 따뜻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위로는 언제나 거대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던 친할아버지 박만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불을 쌓아 해방 후에는 지역의 가장 큰 사업가가 된 분이었지요. 허리를 굽히지 않는 꼿꼿한 자세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검은 세단을 타고 읍내에 나타나는 날이면 길 가던 사람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곁에는 언제나 6명의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경찰서장, 판사, 지역 유지들. 그들은 스스로를 칠성회라 불렀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의 거대한 기와집 사랑채에 모여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지요. 그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머님은 유독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지요. 저분들은 별을 단 늑대들이란다. 서진아, 절대 저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돼. 알았지? 어머님의 눈 속에 서린 깊은 공포의 정체를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님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그들이 내뿜는 위압적인 기운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비극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14살 되던 해의 봄, 어머님이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습니다. 폐병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기둥 같던 배틀 소리는 잦아들고 그 자리를 어머님의 마른 기침 소리가 채웠습니다. 아버님은 방앗간 일도 전폐하고 어머님 약값을 구하러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만 어머님의 생명은 못이 올처럼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힘겹게 잡으셨습니다. 한때 그토록 곱던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어떤 조각난 삶이라도 기어이 이어붙여야 한다. 알았지? 그것이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집안의 모든 빛이 꺼졌습니다. 아버님은 술로 세월을 보냈고 방앗간은 문을 닫았습니다. 망연자실한 아버님의 구분 등 뒤로 할아버지가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애비는 저 꼴이니 손녀는 내가 데려가야지. 그게 도리다. 아버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제가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제 목소리는 눈발 속에 흩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거대한 기와집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저는 거대한 그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유년의 쪽빛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의 딸이 아닌 할아버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거대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는 제 발걸음 소리를 집 안 구석구석에 보고했고 높다란 담장은 쪽빛 하늘마저 네모나게 잘라내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마당의 감나무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지요. 할머니의 침묵은 동조이자 포기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제 이름 대신 손녀라고만 불렸습니다. 칠성회 모임은 한 달에 2번, 보름달이 뜰 때와 금음달이 뜰 때 열렸습니다. 그날이 되면 집안은 아침부터 분주했지만 저는 다락방에 갇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밥상을 들여주며 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어른들이 오시는 날이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얌전히 있거라. 그것은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잔치에 더러운 것이 낄까봐 치워두는 물건 취급과 같았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님이 왜 그들을 늑대라 불렀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던 날 49제가 치러졌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사랑채에는 칠성회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제를 올렸으니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며 그들은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녀야, 이리 오너라. 저는 순순히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단단히 잡고는 사랑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가 먼 길을 떠났으니 그 빈자리가 참으로 크다. 여기 이 아이가 이제 어른들께 술 한 잔씩 올리며 인사를 드려야지. 그게 다 도리고 순례 아니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장의 잔, 판사의 잔, 한 명 한 명 술을 따를 때마다 그들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제 살갗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잔을 채웠을 때 할아버지가 제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칠성회의 새로운 복이 되어줄 게다. 다들 그리 생각하지. 왁자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의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멀리 달아나 버렸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천장의 얼룩을 세고 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 것처럼 버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벼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증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맹세했습니다. 울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오늘 밤 나를 짓밟은 저들의 얼굴과 목소리, 그들의 이름과 직위, 그 모든 것을 내 뼈에 새겨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유령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순종적인 손녀를 연기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벽에 갈라진 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떠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누구의 땅을 헐값에 빼앗았는지, 그들의 대화는 온통 썩은 돈과 권력의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낡은 동책의 밤마다 깨알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유일한 무기이자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6이 된 제게 다시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유력 정치인이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잔치가 벌어졌고 할아버지는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저기 안채의 귀한 손님께서 쉬고 계신다. 내가 가서 시중 좀 들거라. 2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14살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싫습니다. 순간 사랑채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저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모시 조각보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2년간 훔쳐본 할아버지의 비자금 장부 일부를 필사한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중한 장부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제가 다 압니다. 건설사에서 받은 돈, 군청에 넘긴 뇌물 목록까지 전부요. 지금 저 방에 계신 서울 손님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이내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턱을 아프게 움켜쥐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겼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를 서울로 보내주십시오.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칼을 벼리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얼음 같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거라. 대신 내 입이 열리는 날, 내 아비의 목숨도 끝나는 날인 줄 알아라. 그렇게 저는 제 발로 지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기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처음 내렸을 때 거대한 회색 도시가 저를 집어삼킬 듯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쥐어준 약간의 돈과 낡은 옷 보따리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는 저를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존재를 멀리 치워버리것뿐이었지요.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쪽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복수를 맹세했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제 결심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청계천 헌책방 거리로 향했습니다. 낡은 법전들을 한 권 한 권 사 모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법의 언어는 딱딱하고 어려웠지만 그 안에 제가 찾아야 할 칼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책의 한 구절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겠다고, 빼앗긴 제 삶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하며 밤새워 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고된 노동의 몸은 지쳐갔고 할아버지의 협박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저를 옥죄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고향에 있었고 제가 섣불리 움직이면 그에게 어떤 해가 갈지 몰랐습니다. 법은 멀리 있었고 칠성회의 그림자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차가운 방바닥의 감촉이 온몸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보따리에서 어머님의 낡은 반쇠꼬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어머님은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를 너무 힘들게 하거든 이곳으로 가보렴. 내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분이 계실 게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 날 쉬는 날을 이용해 편지에 적힌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의 고즈넉이 자리 잡은 암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닿지 않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혜민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온화한 눈빛을 가진 비군이었습니다. 저는 스님께 어머님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편지를 읽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마치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 맑고 깊었습니다. 그래, 내가 박 선생님의 따님이로구나. 이리 오너라. 많이 힘들었겠구나. 스님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든 순간 지난 몇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만이 작은 암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쓸어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스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칠성회 끔찍했던 그날 밤의 기억, 그리고 제 가슴 속에 맺힌 복수의 맹세까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스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셨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목탁 소리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는 법이지. 내 안에는 이미 강한 빛이 있구나. 하지만 스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저는 혼자입니다. 혼자가 아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스님과 제 어머님은 오랜 벗이었으며 어머님 역시 젊은 시절 말 못할 고통을 피해 이 암자에 잠시 의탁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곳에서 마음을 추슬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교사가 되고 아버님을 만나 저를 낳았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제게 남긴 것은 편지 한 통이 아니라
거대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인연의 끈이었습니다. 내 어미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너 또한 마찬가지다. 복수는 증오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장 차가운 이성과 가장 뜨거운 정의감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스님은 제게 제안했습니다. 이 암자에 머물며 공부에 전념하라고. 자신이 저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제게 내려온 한 줄기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복수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요? 썩은 가지를 쳐내야 새 가지가 돋아나는 법. 세상의 악을 끊어내는 것 또한 자비의 한 모습이니라. 그날 이후 저는 암자에 머물며 다시 법전을 펼쳤습니다. 스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법 조항들을 외웠습니다. 법의 논리는 차갑고 명확했고 그것은 들끓는 제 분노를 단단하고 예리한 칼날로 벼려주는 숫돌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저 저를 품어주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신도, 정의감 넘치는 언론인 신도들을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는 작지만 단단한 연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칠성회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낼 그날을 저는 목탁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거대한 성벽에 제가 낸 작은 균열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될까요? 이제 그 기나긴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법학을 전공하는 4년의 시간은 제게 담금질의 세월과 같았습니다. 저는 스펀지처럼 법률 지식을 빨아들였습니다. 민법은 제게 빼앗긴 권리를, 형법은 그들이 받아야 할 처벌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법미로 무장하고 가장 효과적인 복수의 경로를 설계하는 전략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스님의 도움으로 작은 인권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스님의 오랜 신도였던 분으로 제 사정을 모두 알고 묵묵히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실무 경험을 쌓게 해 주었고 법조계의 생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 싸움이 단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칠성회 멤버 중 가장 오만하고 허술했던 지역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의료사고를 돈으로 무마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달에 걸쳐 그의 비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스님을 통해 알게 된 정의감 넘치는 기자가 합류했고 병원 내부의 양심적인 간호사 한 분이 용기를 내어 우리에게 결정적인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장의 비리가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7개의 별 중 첫 번째 별이 그렇게 힘없이 추락했습니다. 저는 신문 귀퉁이에 실린 그의 작은 흑백 사진을 보며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금고직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비자금 장부 사본을 검찰 내 소신 있는 검사에게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아내에게는 그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는 검찰에 소환되었고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그의 배신으로 할아버지의 자금줄 일부가 드러났지만 할아버지는 꼬리 자르듯 그를 외면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견고한 성은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저를 돕던 변호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공격 대신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익명의 투서, 조작된 정보 유출을 통해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장은 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감찰을 받게 되었고 판사는 과거의 판결 비리가 드러나 법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의 공격에 공포에 떨며 스스로 자멸해갔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명예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지역구 사업의 비리를 파헤쳐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터뜨렸습니다.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그는 결국 낙선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끝난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6개의 별이 차례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몰락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암자로 돌아가 스님과 함께 묵묵히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스님, 큰 바위를 치우고 나면 그 자리에 한동안 허전한 바람이 부는 법이다. 그 바람이 지나가야 새싹이 돋아나지. 스님의 말씀은 언제나 제 마음의 소란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고향에 홀로 계실 아버님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애써 외면해왔던 존재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수소문 끝에 아버님이 지내시는 작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은 술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고 저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늙어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서진이에요. 제 목소리에 아버님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잠시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주기적으로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만 있다가 나중에는 과일을 깎아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깎아드린 사과를 한 입 베어 무시던 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님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원망에 강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화해이자 제 자신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이제 남은 별은 단 하나, 제 할아버지 박만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울타리를 모두 잃은 그는 텅 빈 기와집에 홀로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10수년 만에 그 기와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고 무력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았는지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죽어가는 고독의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와집을 나서는데 마치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 진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찢기고 상처 입었던 제 삶의 조각들을 기워 새로운 하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동안 깊은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목표가 사라지자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통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환희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침묵만이 내려앉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인권 변호사 사무실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의 이름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주머니의 쉼터를 알아봐주고 부당하게 해고된 젊은 노동자의 복직을 돕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의 상처도 아주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변호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늘 묵묵히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주던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 사무장님, 늘 애쓰시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무장님 자신을 좀 돌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동료 이상의 감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어두운 과거를 모두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혼자서 잘 버텨냈군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제 삶에도 봄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짓고 밤늦도록 그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요양원에서 몇 년을 더 지내시다 제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미를 만나러 간다. 고맙다, 딸아.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하고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 몸에 남은 깊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명처럼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학대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6살 여자아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아이의 겁에 질린 눈동자 속에서 14살의 저를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 아이의 하늘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남편은 제 뜻을 따라주었고 우리는 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고 좀처럼 말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모습에서 과거의 저를 보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아이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당에서 모시 조각보를 깁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예요? 응, 이건 조각보라는 거야. 버려진 천 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쁜 이불을 만드는 거란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릴 적 어머님이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아, 세상 어떤 삶이든 버려질 것은 없단다. 아무리 찢기고 상처 입은 조각이라도 이렇게 한데 모이면 따뜻한 하늘이 될 수 있어. 그날 이후 하늘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서툰 바느질로 조각 있는 것을 도왔고 종알종알 학교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날 때마다 제 마음속의 마지막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독했던 고통의 대물림을 제 손으로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고향 서천으로 돌아와 낡은 한옥에서 남편과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이는 훌륭하게 자라 심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을 하고 있지요. 주말이면 아이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와 집안은 온기로 가득 찹니다. 저는 오늘도 툇마루에 앉아 모시 조각보를 짓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수많은 조각보들은 이제 이웃들의 아기 이불이 되고 혼수품이 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쓸모없다 버려진 천 조각들이 한데 모여 누군가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불이 되듯 찢기고 상처 입었던 제 삶의 조각들도 사랑과 용서 그리고 연대를 통해 하나의 온전한 무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들을 모두 용서했느냐고.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지요. 저는 다만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는데 제 남은 생을 낭비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의 진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제 삶을 이토록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낸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피워낸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어머님이 계신 쪽빛 하늘 아래 오늘도 저는 한 땀 한 땀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조각보를 기워나갑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